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독재의 시대가 왔고 증거도 없이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제 칼바람 부는 강추위가 종일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모레 0시부터 헬스장과 사우나, 마트 등 실내 대부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의 예측보다 소진 시기가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 FC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인데 막대한 민간 특혜에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또 한 번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하루 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청사 주변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검찰도 동선과 안전 대책을 짜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다며 9시 반까지는 오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애초 예고한 시각에 나가 지지자 인사도 하고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의 쟁점은 크게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줄줄이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민관 유착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씨알도 안 먹히는 공산당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부터 건설사 사업 배제까지 사익을 극대화할 각종 특혜를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인 5,5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 역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확보할 이익을 못 가져왔으면 배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류는 특혜 제공과 배임이지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뒷돈입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받는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가 이 대표까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모두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에 적은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수십 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건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입장도 변한 건 없어서 조사 내내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독재 시대가 왔고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다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 감옥을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서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해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증거도 카더라도 필요 없고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됐고,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거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민생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평화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실천을 일상 속에서 해나가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쯤 되면 김 여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김의겸 대변인이 다른 사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 씨에게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둘이 공범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모 씨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은 두 사람은 같은 해 4월에서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함께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통장 잔액 위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저축은행에 최 씨 등 명의 통장 잔액이 350억 원가량 있다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건데 이 증명서는 관련 소송을 할 때 자금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은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은 물론 법원도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왜 법원에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주장이 엇갈립니다. 최 씨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가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 씨 제안에 따라 위조를 했을 뿐 재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 씨는 그런 제안을 한 적 없고 위조된 증명서인지 모르고 재판에 활용한 것이라고 맞섭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잔고 증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번에 안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최 씨와 같은 징역 1년형을 내리면서 내린 결론은 둘이 공범이라는 겁니다. 여러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안 씨가 본인 해명과 달리 최 씨와 위조를 공모했고 이를 알고도 재판부에 냈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1년 말 최 씨 선고 때 재판부는 최 씨가 재판에 허위 증명서를 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이 서로 속았다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안 씨와 최 씨 모두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최 씨는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각각 PK와 충남 지역을 훑은 두 주자는 오늘은 수도권에서 지지세 다지기에 나섭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중도 하차로 집권 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유력 주자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불씨가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자신이 과반에 가깝게 득점했을 뿐 아니라
실제 투표권이 있는 당원 사이에선 자신이 1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김기현이 벌써 과반을 훨씬 넘은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심은 김기현이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반면 직전 조사보다 1위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결과를 받아든 안철수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겠다며 기대감과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또 중도표를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은 나 전 의원 지지층을 향한 구애와 함께 당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김기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공항으로 이름 붙이고 원전 방패장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충남에서 수도권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엔 두 주자가 수도권에서 지지세를 모읍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안 의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로 맞불을 놓습니다. 이제 40일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주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출마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습니다. 정신인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서울 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부산대 법전원 교수로 일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성 혐오 검피아 임명이 국민권익이냐며 비난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사법개혁 공약집에 어떻게라는 여성 혐오 표현을 썼다가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해촉됐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에 파렴치한 사람을 앉혔다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윤 대통령 욕심에 국민권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하도록 해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에 기반해 공개 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던 것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과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이의 제기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의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거는 우리가 재정 운영의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인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지자체 지원 월동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사는 김 씨는 집안에서도 모자와 패딩을 벗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보일러를 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기름 보일러에 넣는 등유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등유 한 통 200리터를 채우려면 30만 원 넘게 드는데 김 씨가 받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 원가량. 한 번씩 나가면 30몇 만씩 나가보니까 정부에 주는 거, 민간에 조금 지원해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모으는 거지. 11월 달쯤 내가 이었는 거지. 등유 한 통으로 6개월을 버티곤 했지만 올겨울은 역부족. 전기 히터와 난로까지 동원했지만 이마저도 돈 걱정에 쉽게 켜지 못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혀 한시름 놓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한드름 까보면 되죠. 중부에서 그 정해놓은 게 그거라고 하니까 뭐 어디가 딱히 뭐 어디 하소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에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월동비. 울산에서만 3,327세대에 지급되는데 20년 넘게 연간 1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울산의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4%, 전기요금은 18.5% 각각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가스비 인상되면서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이렇게 조금 요청을 드려보든지 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5개 구군이랑 또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르면 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최근 예년보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워낙 크게 뛰어 마음 놓고 난방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온도를 올리는 대신 방한용품으로 추위를 막아서 난방비를 아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판매대 한가운데를 문풍지와 테이프, 흔히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 시트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문틈 사이나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방한 슬리퍼와 전기요, 내복 등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에 진열됐습니다. 온 집안을 다 뽁뽁이를 다 붙였고요. 박스를 창문 사이에 막 다 꼈어요. 또 안에서 이제 이거 경량 패딩도 입고 있고. 대형마트 세 곳을 살펴보니 최근 단열 시트와 문풍지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 전기요 같은 발열기구와 내복은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방한용품을 예년보다 더 많이 찾는 배경엔 최근 급등한 난방요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는 30%, 전기요금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한파가 닥쳐도 마음 놓고 실내 온도를 높이기 어려워진 상황.
여기에 12월분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까지 날아오자 난방요금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난방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막 온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하나 더 사러 왔어요, 오늘. 특히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쓸 정도로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매서운 추위와 비싸진 요금이 더욱 부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국내 요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에너지 빈곤층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열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보조 같은 것들이 돼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117만여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극발 한파를 막으려면 가스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떨리는 손으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드는 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취약층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책을 내놨지만 예산 지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기름과 가스 배달이 안 되는 달동네입니다. 얼음장 같은 집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달동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조성길 씨. 얼음장 같은 집에서 전기장판과 드라이기로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녹입니다.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할 만큼 춥지만 보일러는 꺼져 있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걱정도 크지만 기름을 배달시켜도 길이 가파르고 좁은 달동네로 배달을 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20리터 기름통에 난방용 기름을 사와 직접 집으로 옮겨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배달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뭐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길도 없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이 동네가. 30년 전 이곳에 정착한 함정식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비싼 전기료에 아예 코드를 뽑고 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교체도 고민해봤지만 LPG 가스 배달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특히 수도가 꽁꽁 얼 만큼 한파가 찾아오면 집을 비우고 친척 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추워서 주변에 있는 아들 집이나 뭐 친구 집, 뭐 아니면 보호센터 이런 데 좀 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이 늘면서 지역 우범화가 우려되는 상황. 다행히 2년 전 정부의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경남도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연탄을 떼고 연탄을 배달해야 되고 또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또 지원할 부분들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가 걱정되는 요즘 달동네 주민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난방 효율 개선 지원단을 출범하고 급증한 난방비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산업부는 올해 관련 예산에 342억 원을 배정해 가정에서 난방 효율이 낮은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 원, 저소득층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 효율이 낮은 단지, 가구, 특히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가운데 노후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인 오늘 아침까지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 산간에도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영하 50도에 이른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한 25일 이후 만들어진 한반도 서해 바다의 얼음이 천리안 위성에 뚜렷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25일부터 지금까지 북한 쪽 서안만 부근을 중심으로 바다 얼음 면적이 넓게 관측되고 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5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7.3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고 이후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레 0시부터 헬스장과 사우나, 마트 등 실내 대부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곳은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입니다. 이 장소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 시설에 있는 편의점과 헬스장 등의 각종 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곳은 이제 통학버스뿐입니다. 하지만 음악실에서 합창을 하거나 체육관에서 응원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세부 지침입니다. 학교 밖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원 통학 버스에서만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강당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을 할 경우 직접 선수로 뛰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응원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쓰길 권고합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자체 기준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마다 농도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 학교는 안심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마스크 쓰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가급적 쓰는 걸 해야 할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안심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사는 2주 동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특히 기숙사나 급식실에서는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대화를 자제하는 등 여전한 방역 중심 기조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전에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그때까지는 지난해 9월 개정한 지침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도 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3차례 접종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에 따른 격리나 입원 권고 등이 사라지고 정부가 부담해온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은 접종이 필요할 경우 지금처럼 정부 부담으로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실내외 상관없이 착용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검토해 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열어 2020년 1월에 발효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또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4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WHO에 보고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나왔다고 언급하며 방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정 결과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사이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공식 춘제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고속도로 비경 정체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을 피하려는 자가용 이동이 늘면서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터널 밖으로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뛰쳐나옵니다. 잠깐 사이 하얀 마스크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뜩이나 극심한 귀경길 정체는 더 길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날 하루 기준 중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70만 대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춘제 귀성객은 갑절로 늘어난 데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자가용을 몰고 고향으로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今年自驾出行将占主流，约占各种出行方式的60%以上。 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귀성객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 춤을 춥니다. 땅덩이는 넓은데 유독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서 열대 번 충전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今年高速公路出行还有一些新的变化。春节期间，新能源汽车江苏的充电量是去年的2.5倍。 승용차가 없는 농민공들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몇 날 며칠을 달리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진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국인들은 집에 잘 돌아갔느냐는 인사로 길었던 춘제 연휴의 끝자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이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를 현재의 2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월 소득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4.5%씩 나눠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3%였던 게 93년 6%, 98년에 9%로 오른 뒤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난다는 게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계산해 왔는데 5년 전 4차 때와 비교할 때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5가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70년 뒤 2093년이고 방법은 적립 배율, 1년 동안 지출할 총 액수에 비해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액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적립 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에도 보험료율은 당장 2년 후 2025년에 17.86%, 2035년에 20.73%로 인상해야 합니다. 적립 배율 2배가 목표일 때는 각각 18.08과 21.01%,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71, 21.85%로 필요 보험료율은 올라갑니다. 계산 기준 93년까지 적자가 안 나게 하려면 보험료율은 각각 19.57, 22.54%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행 9%의 2배가 넘는데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계산 때보다 목표별 필요 보험료율이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 변화도 부정적 요인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낼 사람은 계속 주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3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하면서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2달 앞당겨졌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무섭게 치솟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인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점을 찍고 한풀 꺾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말이면 3%대로 떨어질 거라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거로 낙관했습니다. 1, 4분기를 서서히 지나면은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 가면은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경기는 수출 부진의 충격으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통화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거나 혹은 경기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는 데다 공공요금도 계속 오를 거로 보이는 등 여전히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세와 가스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물가 상승 둔화를 체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5,500원이야 이게 5,500원. 아이고 2,000원 하던 게 5,500원에 이렇게 오르니까 뭐 서민들은 감당을 못해요. 이를 반영한 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자칫 악순환에 빠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해 소비가 위축되면 다시 경기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5% 수준을 넘어가는 높은 물가 수준이 유속되면 물가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할 때 5% 수준을 4.99면 바꾸고 5.01이면 안 바꾸고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큰 트렌드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물가냐 경기냐 통화 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롯데제과가 제과와 빙과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순서대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코페페로와 꽃갈콘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르고 가나 초콜릿과 목캔디도 1,000원에서 1,200원이 됩니다. 빙과류 중에서는 스크루바와 조스바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고 월드콘과 설레임은 1,000원에서 1,200원이 됩니다. 롯데제과는 원재료와 포장재 등 거의 모든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인건비와 물류비, 전기, 가스 요금 등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2일부터 9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6.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레쉬 식빵 가격이 3,200원에서 3,300원으로 3.1% 오르고 치즈 소시지 페스츄리 가격도 2,800원에서 2,900원으로 3.6% 인상됩니다. 파리바게뜨는 원료비와 각종 재반 비용 상승에 따라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오후 4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각 지점에도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모레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부지방은 지난해 가뭄 발생 일수가 200일을 훌쩍 넘으면서 기상관측 이후 가장 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민과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가 저수율을 높이고 섬마을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가장자리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가득했던 자리엔 숲풀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섬마을에선 제한급수까지 이뤄지면서 당장 먹을 물도 걱정입니다. 이런 가뭄은 내가 64살을 먹었지만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하게 가뭄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뭐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지금.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발생 일수는 227.3일. 지난 2017년 가뭄 발생 일수 162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반세기 만에 가장 긴 가뭄을 겪었습니다. 올해 내린 눈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저수율은 평년을 밑돌았고 전남 서부권과 섬 지역은 가뭄이 더 심각합니다. 농어촌 공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 이전에 저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물이 부족한 전국 133개소 저수지에 용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국 133개소 저수지에 1,900만 톤의 용수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 공사는 섬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전남 신안 지도와 아패도까지 영산강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 공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으로 쉽게 신고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신고는 경찰 내부망에 자동으로 뜨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초동 대응 실패였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쏟아졌지만 경찰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참사 직전 접수된 숨이 막힌다는 신고를 참사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압착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위험 신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음성 신고를 보완하는 영상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영상 신고는 가능한데 잘 쓰이지 않아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기관끼리 영상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또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 신고가 3건 넘게 접수되면 경찰 내부망에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양한 위험 신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 신고를 활성화해서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 체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술한 보고체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당시 112 신고가 재난주무부처인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경찰이 행안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경찰청 내부 규칙을 개선합니다.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선 경찰과 소방이 각자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합니다. 다만 미국의 911 같은 통합신고 번호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2, 119 번호 통합은 장단점이 뚜렷한데 아직은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통해 밀집도를 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에 전파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합니다. 또 유사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수적인데 일본 정부는 강제 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 유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강제징용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일본의 사죄 방식이 담겨 있지 않아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대신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주는. 정부는 사과와 기여 같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과거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제 강제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다시 신청한 겁니다. ユネスコからのコメントを踏まえた修正等を行っております。 지난 23일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란 망언을 하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겠다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무색해했습니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에 개선의 물꼬가 튀었지만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물론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성전환자인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여전히 성소수자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는 심신장애인으로 분류돼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됐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법원은 육군의 강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성소수자 단체란 이유로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박해를 받다가 우리나라에 온 트랜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인권위가 1년 전 정부 정책의 기본 근거가 되는 국가 통계를 낼 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는데 최근 국무총리실 등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성전환증을 정신장애로 보는 현 질병 분류표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판단 근거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미 WHO 국제질병 분류는 2022년으로 발효가 됐거든요. 혐오 차별을 막고 낙인을 없애기 위한 어떤 국가의 어떤 책임을 보여주는 개정인데 그것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는.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6년 만에 열린 한국 정례 인권 검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사항과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기후위기에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면 돈을 주는 탄소 포인트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앱을 수십 개 깔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데요. 정부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 20도 가까운 냉동고 한파 속에 폭설까지 쏟아진 서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탄소를 줄이면 돈을 주는 제도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입니다. 다회용 컵을 쓸 때마다 컵 보증금과 별도로 300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마트와 편의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받아도 100원씩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도 비교적 다양하고 경력금 5,000원도 주지만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가장 보편적인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받아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뒤 포인트 지급 업체를 찾아서 해당 업체에 앱을 깐 뒤 회원 가입을 하는데 안내서에 나온 항목을 찾을 수 없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별도의 마트 포인트 앱을 추가로 깔아야 했습니다. 기껏 가입했지만 쓸 일은 적을 듯합니다. 저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데 포인트는 매장 방문 시에만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포인트 참여 기업은 올해 1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부도 이들 기업을 일일이 검색해 앱에 가입하는 방식으로는 참여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NFC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 회원으로만 가입하면 참여 업체별로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핸드폰 태그로만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2023년 내로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MZ세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친환경 제품 구입 시 탄소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게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제주에는 오랫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고려시대 사찰터가 있는데요. 사유지인 이곳을 최근 발굴한 결과 금동 다층소탑 등 유물과 함께 중국 북송시대 동전꾸러미가 발견돼 이곳이 11세기에 조성된 사찰터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터입니다. 사유지인 이곳은 따로 문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예부터 절왓 또는 불탄터로 불렸습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유적 발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800여 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에 실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사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인 건물지 5동이 발견된 겁니다. 이곳에서 사찰의 창건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동전꾸러미와 금동 다층 소탑 등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중국 북송시대에 만들어진 한평 원보 등 동전꾸러미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해당 절터의 조성 시기를 11세기 전기에서 중기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리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금동 다층 소탑도 발견됐는데 제주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동 다층 소탑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돼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번에 발견된 건 출토지가 정확하고 탑모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목조 건물이 많은 고려시대 건축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록에도 있긴 합니다만 실체적인 근거는 고려시대 건축사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 다층 소탑은 창문이라든가 기와라든가 그런 표현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들은 이후 문화재청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보존이나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에서 결정되면 그것들이 제주도와 함께 그 보존 보호 조치 방안 그리고 절터에 대한 조사 확장 조사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고려시대 오등동 사찰의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막바지 한파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에 한파경보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3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한데요. 오늘 곳곳에 눈도 옵니다. 제주 산간에 5에서 10, 서해안에는 최고 5cm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15.4도, 부산은 영하 7.3도고요.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 부산 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